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준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여러 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때 국채금리가 고점을 한번 찍었었고 그 이후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국채금리는 이렇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고 있죠. 참고로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을 매수했을 때 많은 이자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오르면 다른 회사채 금리도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 관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썩 반가운 환경은 아닙니다. 물론 채권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썩 반가운 환경은 아니죠.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채금리가 왜 오르고 있을까요? 기본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원인 첫 번째는 미국의 강력한 성장에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GDP 나우를 통해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3분기 미국의 GDP는 전 분기 대비 5.8%나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는 4% 수준이었는데요. 벌써 5.8%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강한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미국은 무슨 방법으로 나홀로 성장을 누리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은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서 국채를 통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늘어난 지출을 국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줄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국채를 더욱더 많이 찍어내면서 이를 통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채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많이 찍어냈는데 만약에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채금리 상승 원인 세 번째, 전 세계의 나라들은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사우디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 코로나 대비 사우디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41% 급감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요즘 사우디와 미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굳이 국채를 사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인 2.5%를 상회하는 3.3%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꽤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줄어들겠죠. 또한 미국에 퍼져 있는 엔화 자금이 해소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더욱더 오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미국 경제가 불타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준위원들은 무서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는 최근에 핵심 인플레이션 하락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금리 인하와는 현재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둘기스러운 분들도 꽤 계십니다. 최근에 핵심 매파 중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꽤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부드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연준위원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의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잡힐지 이러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당장의 금리 인하는 무리이고 물가가 잡혔다는 징조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채금리가 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 나타난 사람들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그리고 9월달 연준회의에서 사람들은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연준 회의에서는 사람들은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금리 동결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한 번쯤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 와중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2년 반 전인 2021년도에 현재 재무장관과 썰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자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는 그렇게 돈을 풀다가는 인플레이션 온다, 너네 돈 그만 풀어라, 적당히 풀어라, 이러한 경고를 날렸었고요. 그러자 옐런 재무장관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인플레 오지 않는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 정도 돈 풀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맞받아쳤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 돈 풀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0년간 평균 4.75%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정도인데요. 이 수치가 단순히 4.75%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간 평균적으로 4.75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충격적인 전망을 했죠. 평균이 4.75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경우에 따라서 5%, 6%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금리 상태가 1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실질 중립금리, 기간 프리미엄, 이 세 가지를 더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치는 2%이고요. 연준의 실질 중립금리는 0.5%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 프리미엄이 1%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는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2.5% 정도가 추세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고요. 실질 금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1.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딱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0.75에서 1% 이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치를 다 더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4.75% 정도 된다. 이 수치가 10년간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한 것입니다. 금리 타겟치에 대한 전망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10년간 유지된다, 이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75%라는 것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이전의 국채금리 수치입니다. 연준에서 2008년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었죠. 서머스의 예상이 맞게 된다면 우리는 돈 풀기 이전의 시대,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식, 부동산, 이러한 투자 자산의 가격들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채금리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빌 에크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30년물 국채금리 타겟치를 5.5%로 잡았습니다. 이분의 최근 트윗을 볼까요? 이분은 3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장기 인플레이션 3%, 실질금리 0.5%, 기간 프리미엄 2%를 더하면 30년물 국채금리가 5.5%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했죠. 이분의 이론을 30년물이 아니라 10년물로 돌려보겠습니다. 30년물과 10년물의 차이는 기간 프리미엄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기간 프리미엄을 2%가 아니라 1%로 낮추게 되면은 빌 에크먼이 말하는 10년물 국채금리 타겟치는 4.5%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한술 더 떠서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10년간 유지된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준은 과연 몇 %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의 장기 인플레 타겟치는 2%이죠. 그리고 연준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질 중립금리는 0.5%이고요. 여기에 기간 프리미엄 1%를 더하게 되면은 연준에서 전망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타겟치는 3.5%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 인플레 값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준에서는 2% 타겟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2%까지 과연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이 중요합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구조적 변화라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지금 인플레 타겟치가 2%인데 이거 너무 낮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연준의 장기 인플레 전망치가 2%에서 3%, 4% 이런 식으로 살짝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인플레 타겟치 변경이 논의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혹시나 논의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타겟치는 명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장기 인플레 전망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연준에서 전망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타겟치 3.5% 역시 높아질 가능성,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때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에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고, 투자를 할 때에는 성장이 조금이나마 더 나오는 섹터, 종목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